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를 핵심적인, 그러니까 특히 말이죠, 이 미국의 이 핵전력하고 우리 한국식 재래식 전력을 합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전에는 우리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 이런 이제 이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의 완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정청래의 직권 남용 실태를 샅샅이 지적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최근에 이제 법사위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이 국회법 잠자고 있는데 이거 잠자는 걸 깨워서 국회법을 전부 다 적용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독재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요거를 밝혔어요. 요 내용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위반된 사항. 그러니까 이 정청래를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직권남용,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이제 이거를 고발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령 면책 특권이 인용이 돼서 무죄로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난다 하더라도 일단 법률적 쟁점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질서유지권 요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정청래가 최근에 말이죠, 이종섭 장관도 나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시원 비서관도 나가라고 그러고, 임성근 사단장도 10분씩 나가 있으라 했잖아요. 요런 질서유지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탄핵 청문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탄핵 청문회 요것도 위법사항이다. 그리고 김 여사 불출석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요것도 위법사항이다. 요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최원규 논설을 위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 재판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국가 혼란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러면서 한명숙 재판의 1심처럼만 해라. 즉 집중심리에서요. 한 달 내내 끝났다는 겁니다. 한명숙 재판. 자, 그런 것처럼 그 이 한명숙 재판도 굉장히 복잡했지만은 결국은 검찰 변호인 한명숙 쪽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협조를 하다 보니까 요게 한 달 만에 제가 이 한 달 만에 1심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배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한 이 우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헌정 질서에 우려가 온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 합당한 주장이 아닌가. 더군다나 조희대가 말이죠.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재판 지연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내가 거의 이 공약 이론과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행할 방안을 모든 묘수를 다 동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이 말씀 내용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의한 핵전 가능성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핵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김정은이는 자기 헌법에다까지 5개 조항으로 세분해서 설정을 해놨어요. 헌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 5개를 뜯어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법률 규정이 북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전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조건을 명시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핵전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자체 핵 무력을 핵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지금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내 여론의 지지를 이 등에 업고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벌여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정상 간에 말이죠. 한국에서 핵전이 발생하면 미국의 핵으로 즉각 응징한다. 보복한다. 요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이제 확고하게 격상이 됐다. 그리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자천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거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살의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요거를 갖다가 승인하는 공동 성명 채택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ICBM이라든가 그다음에 SLBM 핵 발사 잠수함 ICBM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핵무기 탑재하는 이런 미국의 3대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임무를 특별 배정했고 이거를 문서로 확인한 거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점을 우리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 당국에서도 군 당국에서 이번 이런 거의 합의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노력을 이제 군에서도 할 계획으로 다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어제 말이죠. NSC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 간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미국하고요,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보 분야 관련 부처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번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한미 간에 한반도의 핵 억제를 위한 작전 지침을 내실 있게 이제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이죠.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두 번째로는 이 운용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이런 분야별 추진 계획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한미 양국이 개최하는 연례 범정부 시뮬레이션 훈련 그리고 국방과 군사 도상 훈련을 통해서 이 필요한 훈련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공동성명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와는요, 대화도 이어가지만은 필요한 상응 조치도 검토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원 전략, 투 트랙을 쓰는 거죠. 이 대화와 이 강경, 이 압박 정책.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연속 3번 참석하는 그런 외교적 성과를 올린 정상회담인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점, 특히 말이죠. 이제 미국의 이제 핵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행에 옮겨 나가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작전 지침까지 이제 마련하는 이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나가되 별도로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도 일본 수준의 핵을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제 핵 연료 재처리 요거를 재처리 권한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거. 요것만큼은 반드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찾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이 개정 문제도 관계 당국 간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또 팔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처리 능력만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확보하자. 원래 그래도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질서이고 국제협정을 준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NPT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는 못 만들고 있지만은 제가 그래서 최소한도 일본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찾아내는 이런 노력도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청래 요거 말이죠. 이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그래서 이 국회법을 악용하는 왜냐면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 국회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법에 위반된다. 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용하는 거.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 해석을 좀 달리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제2, 제3의 이런 몰지각한 무책임한
이 상임위원회 운영 체제는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년간 지금 민주당이 이제 뭐 거의 뭐 11개 자리를 독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7개를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금 위원장들이 지금 제2의 정청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 제동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 왜냐하면 국회법이 말이죠. 사실상 국회법이 이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 질서를 상임위원회든지 본회의든지 질서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이 한계적 조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 한계적 조항은 그러니까 그런 법 규정을 남용하면 안 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깨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특히 정청래가 지금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거는 국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국회법 제1조에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목적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맨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질서 유지권이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권, 한마디로 이제 회의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위원장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원장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도 배제하면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거, 요거는 견제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요게 최근에 말이죠. 지난 6월 21일 날 열렸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종석 장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그 다음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회의가 진행되는데 10분씩 퇴장을 당했어요. 자, 왜 퇴장을 당했느냐? 이종석 같은 경우에는요, 발언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는 제 말은 그게 아니다. 이런 반론을 펴니까 즉각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10분씩 나가 있어. 요렇게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그치 뭔대로 아예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쫓으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냐? 145조 2항은요, 이 발동에 앞서서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퇴장이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막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요, 퇴장을 명하기 전에 토달지 마, 사과해, 또 끼어들어, 이런 얘기만 하고서 바로 내쫓았어요. 요게 국회법 145조 2항을 위반했다. 이 질서유지권 남용,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이 전사면 숭실대 법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질서유지권의 폭력적 행위나 감금에 따라서 회의가 방해됐을 때 제한적으로 발동하는 것이다. 근데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퇴장시키거나 발언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증인의 발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차지나 고려대 그 로스쿨 교수도 회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편파성과 당파성을 보이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성과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또 이 정청래가요, 또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협박했느냐? 지난 5일 날인데요. 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상임위 회의를 방해할 경우는 국회법 165조, 66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겁박이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절차적인 위헌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 국회 청문이 딱 제기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말이죠, 청문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이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로 넘겨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도 없이 법사의 정청래가 바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거기에서 바로 청문회하겠다. 요렇게 나오면서 날짜도 19일하고 26일. 그 증인도 지금 증인으로 39명, 참고인 7명에서 46명을 지 멋대로 채택해 놨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요, 지금 이런 청문회는요, 탄핵 소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겼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불법사항은 뭐냐? 지금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김 여사를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국회 증언감정법 12조 취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는 우연우법 반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문회하고 청문회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출석해요? 출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요게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 되었고요.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이 국회 증언감정법이 준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인데 148조에는요. 배우자 등 친족의 묵비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배우자인 김 여사가 출석 중요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의 이런 불법적인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이 쟁점 제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태평로 칼럼, 최원규 논설위원 칼럼이 되겠는데요. 자, 제목이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한명숙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주 3회 집중 재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날 만에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건, 요 사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요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서 국가적인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한동훈이가 이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 헌법 84조. 이게 이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상 초유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범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 재판이 중단되는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에도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은 하야 한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법조계 대다수의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태평로 칼럼도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본인 최규원 논설위원이니까, 최원규 논설위원이니까 뭐 논설을 하려면 한 2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많이 봐왔겠죠. 제일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이 한명숙 뇌물 사건이라는 겁니다. 뇌물 사건 1심 재판 2010년도인데요. 이게 재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요, 딱 공판 준비기일은 3번만 가졌고, 그리고 나서 매주 월수금 3차례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재판이 3월 8일 날 시작됐는데 2010년도에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고, 그래서 한 달 만인 4월 9일 날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인 속도였고, 그리고 기소 시점으로 따져봐도 5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졸속 재판이었냐?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다 잘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느냐? 바로 집중심리가 원칙인데요. 이 집중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무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원칙에 충실해서 재판을 진행했고, 그리고 한명숙 쪽에서도 물론 그 당시 2010년도 6월에 서울시장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은 재판부에 요청도 했고, 검찰도 미룰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거기에 따라서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는 유죄 판결을 결국 받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신속 재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간단한 사건도 1심 선고에만 1, 2년씩 걸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재판부들이 너무나 먹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워라밸. 이거 판사들이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을 안 지켜. 이게 큰 문제고. 더군다나 이재명 재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우의정교사 사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자, 이러니 이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우의정교사 사건은 기소 1년 만에, 선거법 사건은 2년 만에 1심 판단이 이제 10월 중에 나올 지금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요, 재판을 1년 4개월 끌고서도 상고도 하지 않고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런 게 이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은요, 이거 사건 부담 때문에 집중 심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한명숙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은 대선 전에 이재명 사건, 이 확정 판결이 나오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냐?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절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 의혹 사건 재판인데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 진영과 지지자로 나눠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 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든 무죄든 간에 2027년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맡기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도 협조하라. 그 말대로, 이재명 말대로 모든 사건이 조작이라면 지금처럼 재판을 지휘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조작이니까 빨리빨리 재판 진행하고, 조작 한명숙과 1심 같이 무죄 떨어지면 이재명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최원규 기자의 이 칼럼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많이 공유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에 이재명 재판 수원에서 해야 돼. 병합심리 기각 요거 한 것처럼 이게 2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조희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압박 여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